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드리는 한국 여론방송에서 한 주간의 팟캐스트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의 눈 김관식입니다. 팟캐스트는 쉽게 말해서 인터넷 라디오를 말합니다. 자유롭게 방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시사부터 정치, 게임과 문화까지 다양한 주제와 제약 없는 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에는 시작합니다. 한 주간의 가장 재미있고 인기 있었던 에피소드를 모아 만든 팟캐스트 TOP 시간입니다.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부터 비정규직의 불안을 담은 88만 원 세대까지 점점 어두워지는 취직시장을 반영하듯 새로운 신조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팟캐스트 TOP, 취직으로 골치 아픈 분들을 위해 길잡이를 준비했습니다. 모두의 취업 백서, 취중 잡담, 듣고 오시죠. 국민은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가 있답니다. 바로 헌법 38조 납세의 의무, 헌법 39조 국방의 의무, 그리고 헌법 31조 2항 교육과 근로의 의무. 이것이 흔히들 말하는 국민의 의무라고 합니다. 1948년 건국 헌법에서 규정된 국민의 의무. 그런데 2014년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꼭 지켜야 할 아주 기초적인 의무조차 지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 어렵냐? 매년 본인이 좋든 싫든 사회에 쏟아져 나오는 사회인이 어마어마하다죠. 그중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근로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세금이 안 거치니 교통경찰 아저씨들까지 철야까지 단속을 하고 있어요. 또 군대는 어떤가요? 최근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군내에서 빽 있는 사람들은 땡보 왔죠. 이런 문제의 모든 것들은 교육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어거지 같지만 왠지 그럴싸해 보이죠? 그래도 교육은 저희가 말할 주제가 못 되니 국민의 납세의 의무를 다해 성실한 납세자가 되면서 동시에 일로서 자기 성찰까지 할 수 있도록 해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주저리 떠드는 저는 취중 잡담에 헛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기삼이고요. 취업만 10년 넘게 취재해서 2개의 손으로 100개의 기사를 마감하신다는 백수 이국명 취업 전문 기자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예,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취중 잡담에 참여하게 된 이국명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취중 잡담인데, 저희가 또 잡의 이 잡이, 좁이죠? 영국식 발음으로 좁. 그렇죠. 네. 저희 취중 잡담은 지금 허슬한 제 작업실, 홍대에 있는 작업실에서 녹음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 녹음실 안에는 노트북 2대와 그리고 캔맥주 2개가 있습니다. 예, 아까 이쁜 아가씨가 한 분 계셨는데 저희가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보내버렸습니다. 제가 아니고 부장님 보내셨죠. 저희의 유일한 방청객 1호였는데. 네, 아직까지 방청객까지는 저희가 좀 부담스럽고요. 예. 저희 이 프로가 아주 잘 돼서 이제 방청객 한 10명, 100명 이 정도 모일 때까지 되면 그때 이제 방청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취업 토크 해가지고 콘서트를 한번.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취중 잡담을 준비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취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가이드. 이게 또 크게 말하면 개인의 생존을 어떻게 영위할 수 있는 수단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취중 잡담을 준비하면서 저희 부장님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게요. 저도 그런 게 있을 줄이라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네. 예. 사실 저희 둘이 각자 20대에 2일을 냈었어요. 네, 그렇죠. 이거 들으니까 이국명 부장은 20대 때 시력급여를 2번이나 받았다고. 예, 2번 크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대 때 백수로 결혼해서 가장이 되었죠. 백수 가장. 진짜 취중 잡담처럼 이게 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얘기를 여기서 또 꺼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마시고 있잖아요. 예, 그러게요. 술 한잔 마시면서 이제 또 얘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제 20대 때 대학을 졸업할 때가 이제 말하자면 그때만 해도 취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제가 뭐 그렇게 좋은 대학은 아니었지만 뭐 과가 경제학과였고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취업 추천서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도 뭐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네네. 제가 졸업했을 때는 이제 90년대 IMF 들어가기 좀 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취업 추천서란 게 뭐 저희 과에 막 돌아다니면서 네. 너 이거 추천서 가지고 갈래? 가지고 가시면 않을래?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솔직히 저희 과에서 취업을 못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웬만하면 다 취업이 됐어요. 유학 가지 않거나 저처럼 대학원 가거나 뭐 이런 사람들 빼놓고는 취업이 다 돼서 가지고 전혀 걱정이 없었는데 저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대학원을 가서 조금 더 놀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학원을 갔다가 네. 말하자면 IMF라는 말도 안 되는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폭탄을 맞은 거죠.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할 수 없이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됐는데 그때는 2년 사이에 상황이 완전히 180도로 변한 거예요. 180도가 아니라 360도, 720도로 완전히 변한 거예요. 취업하고 싶어도 IMF 터지고 바로 다음 해였으니까 어디 원서조차도 낼 데가 없었습니다. 98년도? 그렇죠. 98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그것도 여름학기 졸업했거든요. 제가 대학원도 코스모스 졸업. 예, 2년 만에 졸업을 못하고 좀 더 많이 놀아가지고 2년 반 만에 졸업을 해서 대학원도 졸업하고 나니 이제 참 암담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도 운 좋게 이제 저희 교수님이 저를 좀 이쁘게 보셔가지고 네. 그 국책연구원에 이제 석사연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석사연구로 들어가서 좀 하다가 우연찮게 제가 예전부터 이제 기자란 무엇일까 기자를 한번 돼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우연찮게 이 모 경제신문사에 채용 공고를 보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됐죠. H로 시작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또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 게 아닌데 제가 또 시험은 좀 운이 있습니다. 대학 들어갈 때도 그랬고. 그래가지고 이제 합격을 했죠. 근데 예전에 저희 은사님이 항상 그랬어요. 선배를 잘 만나야 된다. 선배 때문에 인생 말아먹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저는 그때 그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이제 모 신문사에 들어가서 수습 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말하자면 경력도 쌓이고 이렇게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 제 아는 선배가 얘기를 하신 거죠. 요즘 벤처가 뜬다. 내가 벤처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볼 테니 너도 같이 해보지 않을래? 제가 그 선배를 되게 좋아했었고 지금도 존경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게임에 넘어간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도 제 인생이 이렇게 꼬일 줄은 몰랐죠. 아무튼 그때 이제 선배를 쫓아서 벤처 창업에 도전을 했다가 역시나 9개월 만에 말아먹고 9개월 만에 그렇죠. 네. 그러고 실업급여를 받았어요. 근데 9개월 만에 말아먹었는데 실업급여가 나와요? 보통 뭐 1년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9개월 만에도 나옵니다. 회사가 청산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실업급여를 받고 이제 한 3개월을 이제 백수 생활을 했죠. 한국 얘기하면 안 되는데 H 신문사에서는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때는 또 젊은 패기에 나갔던 데를 어떻게 또 들어가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다가 그 신문사의 선배들이 그때 닷컴 열풍이 불면서 또 D로 시작하는 모 신문사에 많이 가셨어요. D.com. 그렇죠. 네, D.daily.com. 예. 거기에 이제 디지털 데일리 아닙니다. 아는 선배가 또 오라고 해서 거기를 갔는데 초창기 때는 좋았죠. 말하자면 오프라인이 아니라 인터넷으로만 이제 승부를 보는 신문사였는데 물론 오프라인 신문사를 끼고 있는 데였고 그랬는데 거기 취재기자도 한때는 80명까지 갔었어요. 무지하게 많이 뽑았죠. 요즘 그렇죠. 닷컴에서 취재기자만 80명이면 그러니까요. 특히 경제나 연예부 쪽에는 오히려 오프라인을 능가할 정도의 이제 취재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닷컴 열풍이 빠지기 시작하니 이제 신문사도 어려워지고 또 닷컴에 이제 말하자면 그 모 신문사와도 상당히 이제 힘들어지고 거기에 견제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니네들 이렇게 니네들만 튀어나가면 말하자면 재미없어.
이러면서 점점 사세가 갑자기 기울더니 거의도 한 1년 반 만에 이제 제가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자진 퇴사가 아니라 어느 날 이제 모 신문사 22층 강당에 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직원을. 그래요? 네. 80여 명을? 80명이 더 됐죠. 취재기만 80명이니까? 취재기만 80명이고 그때 전 인원이 한 150명 됐어요. 150명 강당에 다 모이라고 하더니 사장이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 취재는 포기한다. 모든 내부 인원은 컨텐츠 관리로 돌린다. 퇴사하고 싶으면 수요일까지 결정을 해라. 퇴직금이랑 위로금은 주겠다. 수요일까지 결정하는 사람만. 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간 딱 정해놓고? 아무튼 저도 이제 결혼을 안 했지만 모아놓은 돈도 없고 한두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위로금이라도 챙기자. 위로금 받고 퇴직금 받고. 그쵸. 퇴직금에 위로금에 실업급여. 네. 그래가지고 2번 이제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면서 뭐 지금 요즘도 취업이 힘들다 여러 가지 얘기들 많으신데 90년대 말 그 IMF 저희 세대 때 그러니까 70년생 70 요때도 지금만큼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하면은 우리 부장님은 막차만 타셨네요. 그렇죠. 네. 대학 졸업장 막차, 그리고 스펙 막차, 그리고 닷컴 막차. 그러게요. 이 막차 인생이라니까요, 제가. 첫차를 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막차만 타가지고 제가 좀. 근데, 이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도 지금까지 직업이 유지되는 거 보면, 말하자면 한 우물을 판 겁니다. 하나의 직무에 대해서만 계속 해왔기 때문에, 계속 일이 이어갈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그럼 직무? 그럼 직업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혹시, 맨날 직업과 직무를 계속 헷갈려요. 구분하실 수가 없으시죠? 네, 모르겠어요. 그냥 직업은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직무도 내가 그냥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거의 똑같은 유사한 개념인데 쉽게 얘기하면 직업이 큰 개념이고 직무는 직업 안에서 좀 더 세분화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직업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종사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말하자면 출판업을 하고 있다. IT업에 종사하고 있다.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다. 뭐 게임 회사에 다니고 있다. 이런 그런 것들을 보통 직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직무는 뭐냐? 게임 회사 다니는데 모든 사람이 게임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홍보 회사 다닌다고 모든 사람이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홍보 회사에도 여러 가지 직무군이 다양하죠. 그렇죠. 경영지원팀도 있고 뭐 다양한 부서들이 다 있죠. 그렇죠.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신문사 들어가기 전에는 다 취재기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취재기자만 있는 게 아니라 편집기자라고 있더라고요. 제목 다시는 분들. 네, 조판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교열기자도 있습니다. 못할자분은. 요즘은 이제 교열기자가 많이 줄어들긴 하는데 교열기자도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 쪽 기자분들도 계시고 광고분들도 기자라고 합니다. 광고기자라고 합니다. 다 직무들이 다양하고 또 거기도 인사 담당도 있고 IT 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하자면 IT 회사 신문사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 취재기자가 아니듯이 그 뭐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뭐 출판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출판하면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뭐 책 편집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직업과 직무의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출판업을 하고 있었을 때 자기가 출판 편집을 직무로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자기의 말하자면 출판업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가 쉬워져요. 그렇죠. 뽑을 때도 그럴 거 아닙니까? 홍보회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홍보회사에서도 말하자면 홍보 뭐 만든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IT 쪽 홍보를 맡았다. 뭐 IT 홍보하고 있는 회사로 이직하기가 쉬워지죠. 요즘 같은 데는 뭐 직장 길어야 보통 한 5년? 그렇죠? 10년 넘게 다니면 다들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메트로 와서 지금 10년, 11년째 돼가는데
그렇게 많이 다니라고 생각들을 보통 안 하죠. 저도 음. 이제 수석 기자들 새로 들어오고 하면 또 이 회사 몇 년 다닐라 하면 보통 길게 얘기야. 한 7, 8년 뭐 이 정도 얘기를 하죠. 보통 그 다음엔 또 다른 회사를 가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인사 담당자라고 생각했었을 때 사람을 뽑을 때 보면 이 사람이 뭐 일단 기자를 뽑는다고 했었을 때 IT 담당했다가 산업 쪽 했다가 생뚱맞게 또 연예 쪽 했다가 또 스포츠도 했네. 이런 사람 뽑을까요? 안 뽑죠. 홍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홍보도 전문 분야들이 있고 직무가 있었을 텐데 어느 날은 홍보를 했다가 한 몇 년은 또 그 안에서 인사도 담당했다가 또 어떨 때는 재무를 담당했다가 이런 분들 뽑으실까요? 이 대표님도 그런 사람의 경험을 높게 평가를 할지 안 할지 생각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자, 그럼 이거 정리를 할게요. 요거는 좀 정리. 사장님, 그러면은 직무와 직업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직업은 내가 언론계에 종사를 한다. 언론계 종사자는 직업. 그렇죠. 예, 직무는 언론계에서 자기가 하는 일이 취재 기자냐, 사진 기자냐, 편집 기자냐, 회계 인사를 담당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직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직무를 알고 있어야, 그러니까 보통 그 구직자들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아, 나는 IT 업계에 취업하고 싶어. 게임 회사에 가고 싶어. PR 회사에 가고 싶어. 얘기를 하는데, 그럼 거기 가가지고 뭐 할래? 그렇죠. 이거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들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겉모습만 보고 가는 거죠. 말하자면 겉모습만 보고 여러 가지 거기에서 실제로 자기가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파악은 안 하고 말하자면 IT 회사 멋있어 보이잖아요.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좋고 PR 회사 말하자면 뭐 미디컴이나 PR1 멋있어 보이죠. 이런데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들어가서 뭐 할래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어야 말하자면 그 회사에서 어떤 직무가 있고 현재 뭐 채용 공고가 있다고 했었을 때 어떤 직무를 뽑느냐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뭐 LG전자, 삼성전자에서 사람 뽑아. 그것만 보고 지원들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생각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취업의 미스매칭이나 이런 게 아직도 많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구인이죠? 회사에서 사람을 채운 게 구인이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인크루팅에 대한 트렌드가 바뀐 건가요? 그렇죠. 예전에는 말하자면 그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서도 사람을 뽑을 때 최소한 이사급이나 이런 데까지 올라갈 사람들을 뽑았어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뭐 A라는 사람을 뽑아놓고 한 바퀴를 돌리죠. 인사부터 이제, 재무, 뭐 회계, 여러 가지 뭐 영업 기획 뭐 이런 쪽으로 쫙 돌려서 모든 업무를 알아야 이 사람이 위에 가서 관리자가 됐었을 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돌리고 신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사 들어가게 되면 뭐 취재 기자가 편집 기자를 시키는 건 아니지만 파트를 다 돌립니다. 뭐 사회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부, 뭐 스포츠, 뭐 그다음 연예, 뭐 이런 걸 다 돌리는데 그거는 말하자면 편집국장을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데스크를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직장을 관두게 되고 이직을 하게 됐었을 때 그 경험들을 옮기는 회사에서 모두 다 평가를 해주느냐 그 경험을 온전히 받아들여 주느냐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자기가 필요한 직무의 사람만 뽑아서 전문가로 키우는 취직을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군을 찾고 또 그 속에 있는 직무를 결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이 있듯이 직업군을 구하는 것부터 취직의 첫 걸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댓글 보겠습니다. 삶은 콩콩님, 첫 회 방송을 들었어요. 직업과 직무의 차이, 그동안 정말 몰랐네요. 방송 듣고 방금 직업 적성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표를 뽑았어요.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이현희님,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 직업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는 방송,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많이 알려주세요.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토피아님, 직딩들에게도 현재 나를 돌아보고 자기 개발이나 미래 계획을 하는데 계기를 마련해 줄 만한 내용이네요.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팟캐스트, 원하는 직업군과 직무를 찾았다면 내가 어떤 회사를 가고 싶은지, 또 나를 필요로 하는 회사는 어딘지 알아보는 게 중요할 텐데요. 나에게 맞는 회사는 무슨 유형인지, 나를 필요로 하는 회사는 어디에 있는지 두 번째 팟캐스트 들으면서 함께 찾아보시죠. 자기가 원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맘 편히 일할 수 있는 태평 직업시대를 꿈꾸는 취중 잡담의 3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취중 잡담의 이기삼 PD입니다. 그리고 취업 전문기자 이국명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저 월요일에 취중 잡담 1편이 올라갔어요. 그 1회 방송 나가고 부장님 호가 말하자면이 되었다면서요. 이 고 김성재 씨가 생각이 나네요. 말하자면 너를 사랑하고 있다. 예, 제가 그 노래를 참 좋아하긴 했었는데, 그 사람이 이게 또 말하자면이 나오네요. 예, 참 큰일 났습니다. 네, 이게 방송 중에 계속 말하자면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예, 말버릇이란 게 상당히 고치기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요. 네. 제가 2005년, 6년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그 DMB 처음 나왔었을 때, 그때도 우연찮게 이제 라디오를 했었는데, DMB 라디오입니다. 방송이 절대 아니고요. 네. 라디오를 했었는데, 그때도 PD한테 상당히 혼났습니다. 제 말버릇 때문에. 그래요? 예. 그때도 이 말하자면과 또 멘트를 제가 남발을 한 거죠. 예. 그때 그 방송도 1시간 정도 분량이었는데 그 PD가 한 번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려 23번을 예, 똑같은 멘트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PD한테 무지하게 혼나고 네. 연습을 많이 해서 그 버릇을 고쳤다고 생각했는데 또 예전 버릇이 나오는 거죠. 이 10년 전 버릇 누구한테 못 준다고 이 버릇 고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서 네네. 친구들한테 특히 제 동생한테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동생분한테도? 예. 동생분도 그러면 모니터링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 동생이 들어보겠다고 하더니만 네. 예, 말하자면을 몇 번 하는지 세다가 지쳐가지고 도저히 몇 번인지 자기가 끝까지 못 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좀 심각하다. 저도 들으면서 너무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거를 사죄드리는 마음에서 혹시 지금 이 첫 방송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1회를 들으신 분들 중에 1회에서 제가 말하자면을 몇 번을 했는지 숫자를 댓글로 빨리 가장 먼저 올려주시는 분한테 제가 예전에 썼던 책 해봤어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말하자면 해봤어?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첫 방이 올라가면 뭐 첫 방 올라가고 뭐 어떠셨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예. 자중 모드와 네. 질책 모드와 디스까지는 아니지만 좀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네. 예, 더욱더 노력해서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리면서도 취업 정보도 많이 얻어갈 수 있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이렇게까지 또 다짐까지 해주시고. 저는 1회 편집이 한 1주 지나고 그렇게 올라갔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일주라니요. 거의 2주? 2주 가까이 걸렸잖아요. 예, 그렇군요. 근데 제가 잘못한 건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근데 이게 편집하는데 오래 걸린 게 아니라 팟캐스트 이미지 만드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저희 그 컨셉에 맞게 지금 생맥주 잔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제가 보기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왜 오래 걸렸을까? 참 그거는 좀 의문입니다. 혹시 요거를 그 이미지를 찾다가 생맥주가 생각나서 생맥주 먹다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써버린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네요. 그래도 힘들게 만들었어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맥주 한 잔이 생각나네요. 저희가 첫방 나가고 나서 무려 저희 팟빵 게시판에 4분이나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박 차장님, 그리고 장윤희님, 황운주님, 그리고 최양환님
이렇게 네 분이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셔서 너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 박 차장님은 저희가 아는 그분이 아닐까?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예, 저희 방송을 네. 우붓 동생이라고 표현하셨던 그분인 것 같아요. 이백에서 저희 방송을 이붓 동생 뭐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저희 오늘 그 녹음실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욱하셔서 저한테. 그러니까요. 방송은 늦게 시작했지만 네. 선배한테 이제 동생이라는 표현을 듣고 제가 좀 욱했는데 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첫 방 올리고 나서 팟빵의 전체 순위가 한 319위까지 올라갔어요. 오늘 보니까 857위로 떨어졌는데 그래도 이제 팟빵에서 7,500여 개의 팟캐스트가 서비스되고 있는 상황에서 첫 방송으로는 좀 나쁘지 않은 순위인 것 같아요. 예, 저 이 숫자의 개념을 저도 정확히 몰라가지고 네. 첫날은 319일에서 그래도 좀 듣나 보다 했는데 오늘은 이제 좀 떨어졌는데 처음 알았습니다. 7,500개나 있어요? 그렇죠. 생각보다 너무 많네요. 7,500개에서 데일리로 방송이 이제 퍼블리싱 되는 게 그것도 뭐 되게 많죠. 아무튼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네네. 첫 방인데 이렇게 높은 순위가 나오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다 여러분들 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힘을 입어서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 2회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직무를 알아보고 직무에 필요한 살아있는 스펙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직무를 알아보고 이제 직무에 필요한 살아있는 스펙을 1회를 통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좀 더 본격적인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구직을 하려고 하면 내게 맞는 기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업을 어떻게 찾느냐.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뭐 기업을 찾는데 그냥 뭐 잡코리아 같이 이런 취업 포탈 이런 데서 무작정 찾아라라고 하면 저희가 굳이 이 팟캐스트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이 숫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네네. 여러 가지 통계 나온 거 보면요. 삼성, LG, 현대 이런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이랑 몇 대 몇일 것 같으세요? 예, 매출 규모나 이런 게 아니라 기업 숫자만 놓고 따지면 우리한테 잘 알려진 대기업 숫자는 전체 숫자의 1%밖에 안 됩니다. 99%가 중소기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중소기업들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진짜 이 기업들이 좋은지 나쁜지. 이 상당히 구직자들이 찾기도 힘들고 자코리아 들어나 사람이 들어가 보면 하루에도 정확히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십 개가 아니라 수백 개, 수만 개의 채용 정보가 올라올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나에게 맞는 기업을 바로바로 찾아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 구직자들은 대부분 일단 취업을 한다. 다 목표가 공기업 아니면 대기업이에요. 그중에 이제 공무원도 있죠. 공무원도 있죠. 근데 공기업이나 대기업 들어가는 게 쉽냐? 제가 답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지금 뭐 삼성전자가 올 그 상반기에 사트 시험, SSAT 시험을 했는데 지원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그래도 한 몇만 명은 되지 않을까요? 몇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10만 명? 삼성전자 하나에. 그 중에 면접까지 간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0만 명 봤으면 그래도 한 7, 8천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제가 답을 먼저 보시고 대답을 하시니까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7천 명 정도가 면접을 받고 실제로 채용된 인원은 한 3천 명 내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해보세요. 이게 몇 대 몇입니까? 그리고 나머지 대기업들도 보면 작년에 이제 취업 포탈 올해 초에 작년 채용을 진행했던 기업들 270개 대상으로 취업 경쟁률을 사람이 내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평균 대기업이 85대 1이에요. 85명 중에 한 명. 한 명만 붙는다는 얘기인 거죠. 이것도 평균이니까 뭐 삼성, LG 뭐 이런 데들은 뭐 85대 1이 아니라 뭐 거의 한 100대 1, 뭐 200대 1 이 정도 수준이란 얘기고요. 뭐 나머지 기업들까지 하니까 85대 1.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숫자가 좀 약간 줄어든 숫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85명 물리쳐야 본인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85명을 제껴야 되는 거죠.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85명을 제끼기 위해서 취업도 재수, 삼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쉽지가 않은 네. 선택이거든요. 네. 오히려 대기업을 가려고 학교를 졸업을 안 하고 버티는. 그렇죠. 5학년이 기본이고 네. 6학년, 7학년까지. 아, 초등학교네요? 예, 초등학교가 넘는 거죠. 네네. 그렇게까지 예, 구직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간다고 했었을 때 직선만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들의 경로들이 있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편상을 봤었을 때 가장 빠른 길은 직선이겠지만 네. 물리학에서도 직선이 가장 빠른 길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3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랑 그 나머지 차원까지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빠른 길은 절대 직선이 아니고 또 비근한 예로 서울에서 LA까지 갈 때 네. 비행기가 직선으로 갈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지구는 둥근데 완벽한 구가 아니잖아요. 아. 구직자들도 네네. 항상 직선만 바라보지 말고 돌아갈 수 있는 여유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오늘 이 4개 맞는 기업을 찾는 법에 네네. 알짜 기업을 우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해요. 여기 아까 얘기했던 뭐 사람인 취업률 조사에서도 나왔지만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38대 1, 중소기업은 21대 1. 아까 대기업은 아까 몇이라 그랬었나요? 85대 1. 반 이상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조금 더 돌아갈 수 있는 여유를 부리시는 것도 네.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구직자들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하면 일단 어디 명함 내밀기가 창피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명함에 네. 대한 편견이 있어요. 네, 그렇죠. 아, 내 친구는 삼성인데 네. 나는 뭐 어쩌고저쩌고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다. 뭐 동창이나 이런 데 가서 얘기하기도 힘들고 또 부모님이 그런다죠. 내가 거기 보내려고 너를 대학까지 공부를 시켰냐 이렇게 구박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대요. 없지 않아. 그래요? 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밥벌이하고 사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렇긴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대기업만 고집하지 말고 네. 알짜, 중견, 중소기업 이런 데를 찾아보시면 그 기업에서 정착하셔가지고 진짜 그 기업이 대기업을 만들어 버리시면 되는 거고 또 거기서 경험을 쌓은 다음에 표로 했던 삼성이건 LG건 현대차건 그런 데로 옮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지름길보다 합리적으로 애둘러가는 길도 있다. 그렇죠. 네네. 자신이 클 수 있는 길. 중소기업 들어가신 분, 그러니까 중소기업 들어간 구직자들이랑 대기업 들어간 구직자들이랑 만족도를 조사를 해보면 오히려 중소기업 들어간 분들의 만족도가 더 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지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복지나 뭐 이런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네. 일단 대기업을 들어가면 대기업에서 신입사원한테 큰 프로젝트 맡길까요? 대기업일수록 그 진급의 텀이 되게 길잖아요. 그러면은 사원들은 그 몇 년 동안 허드렛 일을 주로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후배 중에도 보면 이제 전자에 들어갔어요. 6개월 동안 복사만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네. 관두고 나온 친구가 있어요. 네. 근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신입사원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인원이 없기 때문에도 그렇게 하지만 어차피 그 기업들은 점점 사업이 커나가는 기업이고 대기업은 벌써 시스템이 갖춰진 조직이란 말이에요. 시스템 갖춰진 조직에 가가지고 크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커나가는 기업, 중소, 중견기업에 들어가서 회사와 같이 자기가 큰다면 그 사람한테 맡겨지는 프로젝트나 이런 것도 대기업에서 맛볼 수 없는 큰 프로젝트도 맡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의 성취감을 더 느낄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알짜 중소기업, 알짜 중견기업에 들어가면 훨씬 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그런 기업들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네. 쉽지가 않습니다. 네, 알짜배기 기업. 예, 솔직히 알짜가 뭐 회사 이름 앞에 알짜라고 이름을 붙여놓는 것도 아니고. 괜찮은데요? 예. 우리는 알짜 기업이 있어요. 회사 이름을 알짜로 한번 지어보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웬만한 기업들은 그렇게 안 짓죠. 제가 창업할 때 회사 이름을 뭘로 지으려고 했냐면 주식회사 가불정. 가불정. 무슨 음식집 이름 같은데. 가불정. 네. 아무튼 알짜 기업을 선택하려면 이게 쉽지가 않은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결혼을 할 때
이성 상대방을 찾을 때 음. 어떤 식으로 찾으세요? 결혼하실 때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야, 이 사람하고 이제 평생 같이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기업 외모만 보고 찾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랑 나랑 궁합이 맞느냐,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냐,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결혼할 때도 솔직히 외모만 보고 결혼하신 분들 오래 갈까요? 물론 오래 갈 수도 있죠. 자꾸 이렇게 위험한 발언을 이렇게 하세요. 네. 물론 외모나 이런 거 조건 이런 네. 것도 중요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맞느냐가 결혼 생활을 길게 할 수 있는 결혼 생활을 진짜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 기업을 선택할 때도 이성 상대방을 고르듯이 그러니까 연애할 상대방이 아니라 결혼할 상대방을 고르듯이 예. 결혼 상대 고르듯이 기업을 그렇죠. 골라라. 하나하나 모든 걸 살펴가면서 그 기업과 내가 맞출 수 있는 그런 결혼할 때 보통 그런 조언들 많이 하잖아요. 100% 맞는 사람은 없다. 보통 70% 정도 맞추면 된다. 근데 솔직히 70% 맞는 사람 만나기도 쉽지가 않죠. 아, 그럼요. 보통 20% 30% 맞추기도 네. 좀 힘든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70% 정도 맞는 사람을 기업을 찾으면 나머지 30%는 자기가 맞춰가면 됩니다. 결혼 상대방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는데 이 방법이 조금 팁을 드리겠습니다. 알짜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일단 저희 메트로 신문에 제가 알짜 기업 탐방이라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6개 회사 정도를 소개를 했거든요. 네네. 16개 회사는 상당히 엄선된 회사이기 때문에 어디다 내놔도 그 기업들은 알짜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회사들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고요. 아니 여기서 홍보를 깨알같이 하세요. 여튼 그래서 여러모로 검증이 되었던 그런 기업들이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다 이제 객관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증시에 상당된 회사들 중에서도 뭐 일반인들한테 많이 안 알려졌는데 알짜 기업인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런 기업들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뭐 네이버나 다음 쳐보시면 나올 텐데요. 네네. 거기에 보면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평균 급여,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 같은 것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네네.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다 보면 자기와 맞는 기업을 찾을 수가 있고요. 이거 좀 예민한 부분인데도 이게 다 오픈이 되어 있군요. 전 몰랐어요. 전자공시. 예, 전자공시 시스템이 상당히 자세하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통 뭐 경영학과 회계를 배우지 않는 분들이 재무제표 이런 거 보기 힘들어요. 네, 그렇죠. 솔직히 저도 경제학과지만 재무제표 제대로 잘 못 봅니다. 네. 근데 요령이 하나 있어요. 어떤 알짜를 네. 골라낼 수 있는 요령. 아. 재무제표에서 매출액이나 자본금이나 이런 것보다는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예, 순이익이 아닙니다. 네네. 영업이익률을 보셔야 되는데 영업이익률은 말 그대로 그 회사가 영업을 해서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이익률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장사를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거는 딴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영업이익률이 무지하게 높은데 순이익은 마이너스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부동산 매각이라든지 금융 부분에서 손실이 나게 되면 뭐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회사의 영업과는 상관없이 여러 군데에서 빵꾸가 날 수가 있어요. 주변 환경 요인 때문에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망하진 않을 회사다. 장사를 잘하니까.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혹시 순이익은 높은데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부동산을 팔아먹어가지고 순이익은 뻥튀기 해놓은 거예요. 근데 회사는 장사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런 회사에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영업이익률도 이게 업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조업 같은 데는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도 지어야 되죠. 그다음에 근로자도 써야 되죠.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기름이나 뭐 여러 가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다른 산업에 비해서. 제조업은 돈을 벌려고
돈을 벌려는 목표 금액만큼 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어느 되는지 정도 아세요? 왜요? 14%입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제조업 중에서는 거의 탑입니다. 하긴 14%가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보통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0%대만 돼도 아주 영업이익이 좋다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아, 그렇군요. 네. 또 IT 서비스업, 음. 게임 업체 이런 데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제조업보다는 투자 비용이 좀 덜 드니까 대비해서 한 그래도 영업이익은 한 30%에서 40% 나오지 않을까요? 그 정도 보셔야 되는데요. 네. 일단 30% 정도만 넘어도 음. 어느 정도 그 회사가 사업을 잘하고 있다, 영업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영업이익률을 보실 때 네. 단기 그 분기의 음. 영업이익률만 보시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률 증감 추이까지 보신다면 그 회사가 진짜 알짱가 아닌가. 그러니까 최근 근래 한 3년 동안 영업이익률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러면 이 회사는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영업이익률이 뭐 한 3년 전에는 엄청 높았는데 네. 떨어지고 있다.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영업이 그 회사가 사업을 잘 못하고 있다, 침체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주의까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한 영업이익이 10% 그리고 서비스업은 20%가 넘으면 그냥 목표가 생긴다면 더욱 구체적으로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되겠죠? 댓글 보겠습니다. 장윤희님, 와, 저 같은 젊은이들이 꼭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네요. 나중에 방청객으로 불러주세요. 이러다 취업의 신이 될 듯 이란 의견 남겨주셨고요. 최양환님, 시작하신다는 얘기는 진즉 들었습니다. 재밌네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 많이 부탁드려요. 파이팅! 이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현희님,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 직업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는 방송,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많이 알려주세요.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취업을 위한 필승 전략, 그 마지막 단계, 무슨 직업군으로 갈지, 어떤 회사로 갈지 정했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보다 가치 있는 사람으로 꾸밀 차례입니다. 실질적인 취직의 첫 단계, 필승의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나 자신을 더욱 매력적으로 포장하는 법 알아볼까요? 오늘의 마지막 팟캐스트 듣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모두의 취업 백서 취중 잡담 사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책임 PD 이기삼과 취업 전문 기자 이국명 부장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저는 잘 지냈습니다. 그 지난주 녹음 때는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셔서 녹음하시는데 힘드셨을 텐데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지난주보다 더 힘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감기 몸살에 실은 취중 잡담을 하기 위해서 어제 술도 많이 마셨어요. 제목을 쫓아가기 위해서 예, 진짜 이 취중 상태에서 방송을 하게 될 줄이야. 네, 아니 어제 몇 시까지 드셨는데요? 어제 1시 반까지 먹었을 거예요. 예, 집에 가봤더니 한 2시가 넘은 것 같았어요. 오늘 방송을 하셔야 되는데 예. 오늘 팟캐스트 녹음이 있는데 컨디션 조절을 안 하시고 과음을 하셨군요. 그렇지 않아도 팟캐스트를 한다고 하니 네. 주변에서 그 여러 가지 자기들의 고민을 털어놓는데 어제도 모 그 홍보대 행사 국장이 저한테 고민을 한참 털어놓으셔가지고 그거 상담해주다 보니 네. 시간이 엄청 지나더라고요. 예. 많은 분들이 좀 제 주변에서는 물어보는 게 있는데 저희 취중 잡담은 매주 금요일 날 녹음이 되고 2주 후에 업로드가 돼요.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 지금 들으시는 이 팟캐스트는
2주 전에 녹음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댓글과 같이 좀 좋은 의견을 반영하는데 좀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참 무책임 PD라고 하더니 예, 너무 무책임합니다. 1주 텀 가지고 방송이 진행이 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약속이랑 네. 다른 것 같아요. 뭐 제가 1회 때인가 2회 때도 얘기 드렸었는데 네네. 녹음하면 바로 저는 한 2, 3일 후에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만 네. 예, 2주 동안 뭐 바쁘셔서 그런 건 이해하지만 예, 네. 참 편집이 너무 느려지네요. 예. 아니요, 저 부장님이 원하시면 금요일 날 녹음을 하고 월요일 날 릴리즈가 될 수 있게도 할 수는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1996년 서태지가 창작의 고통으로 은퇴 선언을 했었는데 이제는 취중생 모두가 창작의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뭘로 괴로워하느냐? 자기소개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창작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자소서는 쓰는 사람도 그리고 읽는 사람도 모두 고통을 주는 이 신입사원으로 가는 첫 관문인데요. 까트 있는 자소서를 쓸 수 있는 노하우를 오늘 이국명 강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려고 합니다. 예, 창작의 고통 하면 보통 예술가들만 생각하시는데 이제 네. 기자들도 이제 창작의 고통을 겪는다고들도 하고 네, 또 이제 구직자들도 이제 자기소개서 쓰다 보면 글 쓰는 게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구나. 진짜 어렵다는 하소연들을 많이 하세요. 네네. 근데 제가 인사 담당자 분들을 만나보면 구직자들은 열심히 썼겠지만 인사 담당자님들은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이렇게 재미없는 글을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이걸 읽어야 되느냐. 이 읽는 고통이 더 심하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렇군요. 쓰는 사람도 읽는 사람도 모두 괴로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님들이 하루에 네. 검토해야 될 자기소개서가 보통 보면 그 인사처리나 구직처리 되면 네. 하루에 100건 이상씩 많은 경우에는 200건 이상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자애로운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똑같은 멘트만 네, 네. 반복되는 네. 자기소개서 네. 이게 수두룩하게 쌓여 있으면 네. 읽는 사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또 자기소개서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그렇죠. 카피 예. 앤 페이스트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또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자기소개서 잘 쓰는 법, 자기소개서 사례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갖다가 베껴서 넣는데 이제 자기소개서를 뭐 보면 똑같은 내용들이 네. A란 친구도 똑같이 쓰고 네. B란 친구도 똑같이 쓰고 네. 이 반복적인 거를 읽다 보면 이제 인사 담당자님들이 거의 돌아버릴 지경이란 얘기까지를 하세요. 네. 저도 이력서를 받아보면 되게 웃긴 게 이력서에는 이남 1년대 자기소개서를 보면 사남 2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갖다 베끼다 보니 이게 자기 게 아니라 남의 거를 갖다 넣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흔해버리니까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뭐 네네. 100편을 읽어보면 읽을 만한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신문이건 뭐 소설이건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소개서도 그 인사 담당자가 봐서 네. 재밌어야지 끝까지 읽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인사 담당자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자기소개서 보통 하나 읽는데 몇 분 정도 투자할 것 같으세요? 저는 한 10초 내에 더 작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보통 인사 담당자들이 네. 자기소개서 하나 검토하는데 네. 30초가 안 걸린답니다. 30초면은 네. A4지 한 반 페이지 정도? 그 정도 읽을 정도의 분량이겠죠. 근데 그래도 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검토하시는데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네요. 그렇죠. 이게 평균 잡은 거니까 뭐 그것보다 덜 하시는 분도 있고 더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럴 텐데 이 30초 내에 자기소개서를 이제 끝까지 다 읽지 못할 텐데 그러면은 이 30초 내에 읽는 거 이런 자기소개서는 말하자면 쓰레기통으로 바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의 눈길을 30초 이상 끌 수 있는 자기소개를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든지 재밌어야 있습니다. 그렇죠. 신문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또 영화 같은 경우도 영화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하는데 2시간 반이 보려고 하면 이게 재밌어야지 끝까지 보지 않습니까? 처음 3분에서 10분 내에 관객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면 그 영화 끝까지 잘 안 보죠. 중간에 그럼요. 자죠. 네.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후배들 이제 교육시킬 때 누누이 얘기하는 게 리드에서 독자의 시선을 끌지 못하면
너 기사는 버려지는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후배들한테 강조를 하거든요. 네네. 첫 문장에 독자들의 시선을 못 잡으면 독자들이 재미없어하면 누가 그 기사를 끝까지 읽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리드를 너무 평이하게 쓰는 후배들이 많아요. 그냥 사실만 나열하고 이 기사가 뭘 의미하는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어디 보도자료 그대로 갖다 쓴 듯한 이런 리드를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기사 안 있겠죠.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처음에 인사 담당자들의 시선을 잡지 못하면 그거는 뭐 아까 얘기하신 대로 10초 만에 버려지는 거고 재밌게 쓰면 끝까지 뭐 2분, 3분 그래가지고 평균이 30초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그 홍보대 행사에서 입사했을 때 선배들이 보도자료를 섹시하게 써라. 그렇죠. 섹시 이게 바로 재밌다는 얘기랑도 일맥상통하죠. 섹시한 눈길이 가지 않습니까? 남자건 여자건 마찬가지죠.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섹시하게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않으면 그 끝까지 안 보게 되잖아요. 혹시 팟캐스트를 들으시면서 오해하실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섹시를 말하는 거는 살색이 많이 나오는 그런 섹시가 아닙니다. 사람의 눈을 딱 잡을 수 있는 엣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부장님, 이렇게 섹시한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일단 본인의 사례에서 와야 되는데 자기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 자기가 재밌게 봤던 영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 드라마라고 하면 진짜 행복한 가족이 맨날 밥 같이 먹고 여행 같이 다니고 너무너무 행복해. 이런 드라마 보시겠어요? 영화도 진짜 광활한 풍경이 끊임없이 펼쳐지면서 좋은 화면만 보여요. 다큐멘터리네요. 줄지 않고 보실 자신 있으세요? 저는 10초 만에 끄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욕하면서 본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드라마. 특히. 막장 드라마. 막장 드라마. 욕하면서도 보는데 그 왜 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갈등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도 내가 자유로운 뭐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서 뭐 어떻게 커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너무 평이하게 가족 드라마 같은 그런 내용을 쓴다. 안 읽죠. 그동안에 태어나서 어떤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그러다가 또 어떤 난관에 부딪혀서 어떻게 또 그거를 이겨냈는지 이런 드라마나 영화의 같은 갈등 구조를 자기소개서에 녹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없으면 인사 담당자들도 이거 재미없으니까 이거 누가 끝까지 읽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갈등 구조나 스토리 라인을 잡아서 쓰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방법들이 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일단 자기소개서 하나를 써놓고 A그룹, B그룹, C그룹 다 똑같은 거를 보내는 구직자들이 아직도 많아요. 찌마식 그렇죠. 응시군요. 예. 자기소개서 하나 써놓고 현대에도 넣고 삼성에도 넣고 LG에도 넣고 GS에도 넣고 이런 자기소개서 절대 인사 담당자들 눈길을 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도 맞춤형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삼성을 지원하려면 삼성에 맞는 자기소개를 써야 되고 LG를 지원하려면 LG에 맞는 자기소개를 써야 돼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지원을 한다. 삼성전자 가장 유명한 게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얘기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뭐 GS그룹에 지원을 한다. GS 가장 이제 소비자들한테 많이 알려진 게 GS 칼텍스 뭐 정유나 또 GS가 이제 FC 서울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런 그런 그룹과 관련된 얘기를 자기의 경험과 연관시켜서 자기소개를 써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맞춤형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를 똑같은 경험을 했더라도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녹이냐에 따라 평범한 자소서가 될지 보다 매력적인 자소서가 될지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댓글 보겠습니다. 라이징님, 취업에 대해 많이 알려주세요. 세 번째까지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김현정님, 우와, 구직자들이 꼭 들어야 할 방송이네요. 유익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팟캐스트에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취직으로 고민하는 20대들은
분명 여러분 혼자만은 아닐 겁니다. 모두가 고민하고 또 언젠간 성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팟캐스트의 눈,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팟캐스트의 눈은 항상 최고의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팟캐스터분들을 응원합니다. 한국 여론방송은 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